지금부터 제3회 60 한국 뇌백면 장애인 권리 정진의 날 기념 제3회 정책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내협은 창립 32주년이 됐고요. 제13차 세계 뇌백면 장애인의 날 사전대회로 6월 10일 오늘이죠. 내일이군요. 뇌백면 장애인 권리 정진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세 번째 기념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뇌백면 장애인들이 차별과 억압으로 점철된 이 사회에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소중한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 스스로 기념하며 서로의 존재를 축하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기념식과 함께 우리의 삶과 요구들을 이야기할 공론의 장일 되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 뇌백면 장애인 인권협회 회장 오영철입니다. 뜻깊은 3회 한국 뇌백면 장애인 권리 증진의 날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주신 뇌외빈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 23년 6월 10일 우리 한내협은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뇌백면 장애인 권리 증진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날은 세계 뇌백면 장애인의 날인 10월 6일을 뒤집어서 6월 10일로 정한 것이고 전 세계 뇌백면 장애인의 권리 운동과 연대를 이어간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6월 10일은 1926년 6월 10일 만생운동과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의 대한민국 민중운동사의 역사적인 날로 우리는 뇌백면 장애인의 권리와 인권 증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자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한내협은 올해 세 번째 KCPD를 맞이하여 이 자리에 동지들과 뇌백면을 모시고 함께 기념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뇌백면 장애인이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고 미래를 향한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 대안과 법률, 제도 개선의 추진 방향을 대한민국 21대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뇌백면 장애인 스피커분들이 자신의 삶과 일상의 이야기를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또한 강연으로는 박종훈 교수님께서 고령장애인을 돌본 통합지원 모델 개발을 말씀해 주실 것이고 조인영 변호사님께서는 한내협 정책 이슈인 뇌백면 장애인 관련 법률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실 것입니다. 이 강연들을 통해 도출된 뇌백면 장애인 정책 요구안을 새 정부와 각 정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뇌백면 장애인에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건강, 노동, 교육, 문화, 소득보장, 의사소통, 이동권, 활동지원 서비스, 탈시설 및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고령화 문제 등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이러한 권리들을 정책과 예산으로 보장하기 위해 우리 뇌백면 장애인의 삶과
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새 정부와 정당에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내용이 새 정부에 반영되어 실현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 대한장애인 사회학회 회장 맡고 있고요. 서기영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종목 파란사커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요? 볼치야. 맞죠. 그 수영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을 텐데 유일한 그 팀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파란사커입니다. 파란사커는 2000년도 초반에 프랑스부터 생겼고요. 우리나라에는 휠체어에 타이어를 달고 이렇게 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는 뇌동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근육경 장애인, 청신 장애인 등등등 정신 장애인은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고요. 이 스포츠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팀 스포츠라서 개인 스포츠가 아니라서 이 팀워크와 사회성, 그 다음에 협력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강한 스포츠입니다. 여러분, 왜 장애인거리 협약 아시죠? CRCD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정신 장애인도 문화예술활동, 특히나 체육활동에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휠체어로 하는 스포츠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무려 20년 전부터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확신감 넘치고 상당히 전략적이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기 자아실현과 이게 전동휠체어 탄다고 체력적인 게 뭐 있겠어 하지만 이 자세 유지와 훈련과 경기 과정에 엄청난 체력 소모가 필요하고 사전 운동도 필요하고 하여튼 되게 힘듭니다. 경기하다 보면 실제로 아까 경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격렬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뭐 규칙도 다 정하고 하니까. 이 파워사커도 국제연맹이 있습니다. 프랑스에 위치해 있고 아직은 올림픽 경기 종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국제연맹에서 잘 노력하고 있고요. 재작년에 호주에서 제4회 월드컵이 진행이 됐고 프랑스가 최종 우승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에선 일본이 7위인가 그렇게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저희 대한장애인 파란사커협회가 있고요. 아직은 저희가 협회가 좀 열악하여 대한장애인 체육회에 가맹 단체는 아직 아닙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정식 예산을 받고 뭐 그런 활동은 아닌데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지역 주부나 어떤 결선 확대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희가 10월달에 APO컵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 월드컵 예선을 정한 컵 대회를 참가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국제대회에 나가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많은 비용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후원이나 아니면 후원을 연결해 주셔도 좋고요. 저희가 10월 13일부터 나가고 그다음 한 22명 정도 나가기 위한 항공권이나 창업이나 숙박비나 그게 좀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후원을 요청드리고 많은 분들에게 관심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컨퍼런스는 오늘 내일 끝나지만 아까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전국대회를 진행합니다. 한국 뇌전기 장애인과의 협회 컵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도 해주시고 많은 것도 도와주셨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서? 인천 장애인 복지관 체육관에서 진행합니다. 그때까지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꼭 10월에 가서 그 4개 팀중 호주, 뉴질랜드, 일본, 우리나라 중에 2위 해야 월드컵 올라가거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CPD 기념날을 이번 주까지 저희가 진행하게 돼서 아마 대한파워샤커 협회와 국가대표 선발전을 아마 최초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그래서 한내협과 공동 주최로 경기가 열리니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 영문 사이트를 봤는데 첼시 북미 4인 전동 휠체어 축구 대회가 파워샤커가 첼시 FC와 뭐 유럽 큰 그 팀들이 지금 대결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결의 구조가 뭔가 했더니 뭐 북미 뭐 세계 뭐 슈퍼 챔피언 대회 뭐 이런 전초전으로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같은 시기에 이런 경기가 열리는 게 아마 뜻깊다 생각되고요. 뇌백면 장애인들의 그 스포츠 종목들이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18개 종목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놀이로 체력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육상 경기가 한 8종목 육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스포츠 축구 경기 7인제 축구 경기와 우리 4인제 전동 휠체어 축구 경기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는 이런 뇌백면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놀이, 또 스포츠, 체력 향상을 위한 종목을 연구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방안들을 모색해서 더 나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고령장애인의 의료요양 돌봄, 현황 및 그 통합지원 모델 개발. 이것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6개월 정도 연구를 진행을 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연구할 때 이 한의학에서 우리 뇌병면 장애 여러 가지 의료용 그 현황에 대해서 설문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전달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령장애인은 뇌병면 장애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고령화된 장애인은 65세 이전에 장애가 있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된 고령 장애인을 얘기하고요.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65세 이전에는 이제 장애가 없었는데 노화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한 그런 집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집단 간의 그 욕구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통 20년 이상의 장애 기간이 이제 긴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사회 참여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고요. 노화로 인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라든지 본인들의 여러 가지 시설 입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고령 장애인이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한 140만 명 정도, 전체 장애 인구에서 한 54%가 고령 장애인이고, 신규 장애인 중에서
77%가 이제 고령 장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40년이 되면은 고령장애인 인구가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인구에 비해서 그 장애인은 아무래도 빨리 이제 사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0대, 30대, 40대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 자폐 장애 같은 경우에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희 연구팀에서 논문을 낸 건데 장애인들이 조기 뇌졸중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논문을 출간한 내용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20대, 30대, 40대, 아래 보시면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0대 비장애인에 비해서 50대의 장애인이 뇌졸중 발생률이 높은 것을 지금 화살표로 좀 표시됐죠.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뇌졸중이 15년 이상 일찍 뇌졸중이 발생을 한다. 이 논문은 이제 의학계에 굉장히 이제 저명한 논문에 실렸습니다. 란셋 오리지널 헬스라는 논문에 실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령장애 다양한 욕구들이 65세 노인하고 장애인으로 이분적으로 구분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욕구들이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지원인을 제도를 65세 이전에 받고 있는 사람들은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제도를 받게 되는데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한 그룹은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 이동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지역은 이동지원 서비스를 해주는 장기요양 제도가 있지만 또 어떤 지역은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되거나 아니면 누락되거나 부재하는 지점이 제도상에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연구를 보면은 고령장애인의 이제 미충족 필요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미충족 의료 경험은 약 한 20% 정도 된다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고 비장애인에 비해서 약 5% 정도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를 문헌 고찰 그리고 데이터 분석 우리 장애인 단체 의견 수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양적 연구, 질적 연구 포함해서 같이 진행을 했고요. 문헌 고찰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장애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연령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65세, 50세, 40세 이런 기준도 있고 용어도 고령장애인, 장애인, 노인, 노령장애 이런 용어를 다양하게 이제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가지고 고령화된 장애인 그리고 노화로 인한 장애인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검색을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제도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이제 조례를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약 한 31개 정도 조례가 이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돌봄 통합지원법이 작년에 만들어지고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한 40%만 지원해주는 형태로 나타났고요. 개념을 이제 보면은 나이를 65세까지 가장 많게 저희 조사를 했고 27건, 그리고 55세가 한 건 정도 있었고 나머지는 중고령 장애 50세, 65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370편의 연구 결과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연구 논문이 340편, 연구 보고서가 약 한 30편 정도 이렇게 1996년도가 이제 최초 연구였고요. 2005년 2월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경량, 연령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은
1996년도가 최초의 연구였고 연구 보고서는 2010년 이후부터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 굉장히 이제 노인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2010년 이후로 굉장히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노인의학, 보건의료 쪽엔 노인의학 쪽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장애 노인 용어를 이제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 기준을 보면은 보통 고령 장애 인구를 50세 기준으로 좀 많이 한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한 40세 기준, 그리고 장애 노인도 한 65세 기준으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연구 주제는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 그리고 경제 활동, 주거, 돌봄 이런 순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논문 학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강이나 삶의 만족도, 그리고 정신 건강, 돌봄 이런 순으로 연구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의 이질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고령화된 장애인 경우에는 장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장애로 인한 노화에 대한 완충 효과, 아무래도 장애를 오래까지 저도 이제 장애가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겠지만 65세 이후에 아마 장애가 발생한 그룹들은 급성기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나 요양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해서 제도가 설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논문 구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결과를 국민건강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은 장애인, 비장애인 그룹별 일반 인구 집단의 보통적인 이제 특성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 인구가 아무래도 남성이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령화되면서 경증 장애인, 인증 장애인 모든 연령의 이제 고연령 고령 장애인이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의료 급여 그리고 소득 수준이 좀 장애인들이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I 같은 경우에는 건강 질환들이 굉장히 이제 비장애인에 비해서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 요양 대상자도 비장애인에 비해서 중증장애인이 훨씬 더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연령 분포를 확인을 해보면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2006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고령장애인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약 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경증장애인은 30%가 늘어났죠. 그래서 굉장히 중증장애인 인구도 뭐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이라든지 의료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고령화돼서 10%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경증장애는 굉장히 많이 30%나 인 걸 보면은 이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각 청각 장애 이런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 연령대별로 장애 유형을 보면은 50대의 경우에는 질병이나 아니면은 사고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체장애나 정신장애 비율이 좀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60, 70대에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뇌병변 장애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0대 이상, 70대 이상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많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뇌병변 장애인을 보면은 2006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뇌병변 장애가 10세 미만에서 좀 높은
비율로 좀 보이죠. 그리고 60세 이후에도 이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거를 이제 2023년도 뇌병변 장애를 기준으로 봤을 때 10세 미만에서 2006년도와 비슷하게 높은 비율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다른 게 좀 당겨졌다. 50세 이후에 뇌병변 장애가 아무래도 그 뇌졸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빨리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2차 장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연령대가 이제 고르게 뇌병변 장애가 분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1.2배, 1.4배 중증 경증 장애, 고령 장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애 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높아진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노화로 인한 장애인, 중증 장애는 약간 좀 감소했지만 경증 장애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65세 이전에는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65세 이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장애인들의 노인성 질환 발생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치매 발생을 보겠습니다. 전체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이 보통 비장애인은 70대 초반에 뇌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의 경우에는 60세 초반에 뇌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10세 빨리 장애인들은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거죠. 요거를 장애 유형별로 치매 발생률을 보니까 약간 장애 유형별로 양상이 이제 다른데요. 특히 뇌병변 장애는 아까 그 전체 장애 유형으로 봤을 때는 뇌혈관 질환이 60세에 발생을 했는데 뇌병변 장애인은 40대에 발생을 하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는 전체 장애인 집단에 비해서 20세 더 빨리 발생을 한다. 지적 정신장애도 50대에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뇌혈관 질환을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거는 이제 비장애인이 약 50대 후반에 이제 뇌혈관 질환이 발생을 해요. 근데 장애인은 40대 후반에 뇌혈관 질환이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10세 뇌혈관 질환이 장애인이 빨리 발생을 한다. 이거를 장애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장애 유형별로 약간 좀 달라요. 특히 이제 뇌병변 장애는 10대에도 많이 발생을 한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이제 한계인데요. 데이터가 뇌병변 장애하고 뇌혈관 질환하고 어떤 게 먼저 발생했느냐 이거를 이제 분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아마 이런 게 빨리 이제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킨슨 질환 발생률도 살펴봤는데 이것도 보통 60대 후반에서 발생을 보통 비장애인들을 하게 되는데 장애인들은 60대 초반에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약 5세 빨리 파킨슨 질환이 장애인들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장애 유형별로 보면 이것도 약간 좀 다른데 특히 뇌병변 장애, 정신장애인 경우에는 약 40세, 약 20세 빨리 파킨슨 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망 양상, 장애인들의 사망은 어떻게 양상을 보이느냐 이걸 분석을 해봤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23년도 아무래도 사망 연령이 증가하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했으니까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중증 장애인은 5세 일찍 사망을 합니다. 경증 장애인 경우에는 이제 비슷한 패턴을 이제 보이고요.
요거를 이제 그 뇌병변 장애를 이제 보면은 2006년도 이전에는 70대에 많이 이제 사망하셨거든요. 2023년도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뇌병변 장애인도 사망 연령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보건의료라든지 굉장히 이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조금씩 우리나라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설문을 잘 해주셔서 설문 결과를 정리한 내용인데요. 의료원 돌봄 인프라 요구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지를 이제 개발했는데 미국의 외국의 선진 뭐 영국, 일본 이런 선진국, 스웨덴 이런 데 나라의 의료 요양 돌봄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을 설문지를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설문지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해서 보편적 제도 설계를 하되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가 가능해야 되고 의료 서비스에서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가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에이지 인 플레이스를 할 수 있게끔 지역사회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먼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방문 서비스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형 돌봄의 주요 영역 필요도 충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건강 의료 서비스, 식생활, 가사 서비스, 동행 서비스, 그리고 심리 정서 서비스, 그리고 주거 지원, 일상생활 지원, 그리고 장애인들의 문화 생활까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려면은 이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의료 부분들은 인프라 서비스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8가지 세부 인프라 그리고 18가지 서비스 항목을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시설 인력 인프라 장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고 일반 진료 긴급 의료 그리고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특성은 약 330명이 응답을 했고 고령장애인 40%, 고령화된 장애인이 60%, 노화로 인한 장애인이 약 40%가 응답을 하셨습니다. 제도의 방향성, 응답 비중을 보시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잘 이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주셨고요. 다음 슬라이드. 요거를 이제 그 표로 표시해 봤어요. 봤더니 오른쪽 이제 빨갛게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다 굉장히 방향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의료형 돌봄에 대한 영역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필요하고 미충족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굉장히 필요한데 충족이 잘 안 되고 있다 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영역별로 이제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빨갛게 좀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높은 필요도가 보이죠. 굉장히 모든 영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강의료 지원, 식생활 지원, 가사 지원, 동행 지원, 심리정서 지원, 주거 지원, 문화생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보고요. 하지만 충족도는 굉장히 이제 낮은 편.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충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를 미충족률을 이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필요도를 충족도로 이제 빼주면 이제 미충족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료형 돌봄의 주요 영역에서의 미충족률은 보통 100으로 기준을 봤을 때 20에서 40%가 미충족으로 되고 있다. 건강의료 지원 이제 세부 인프라로 이제 더 들여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필요도가 높고
하지만 미충족률은 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피로도 점수로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고령장애인이 높은 피로도를 이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지원 인력 그리고 전문 요양 시설 이런 피로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피로도는 높은데 이거에 대한 이제 충족도는 굉장히 낮죠. 뭐 인력 장비가 미충족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WD가 미충족률이 높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충족률로 계산을 해보니까 30% 이상 미충족률을 보이고 있고 의료이용 지원 인력이나 재활병원 미충족률이 약 한 40%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 서비스 연계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담이나 의료 지원 인력 그리고 의료 보조 기기 그리고 지원 서비스 방문 재활 서비스 필요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충족도는 이제 굉장히 낮죠. 미충족률을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30% 후반대 미충족률을 보이고 AWD는 방문 재활 치료 서비스 미충족률이 40%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교육 훈련 긴급 의료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긴급 의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재난 안전 그리고 24시간 의료 서비스, 단기 의료 지원 서비스 그리고 교육 훈련 같은 경우에는 건강 자기 관리 훈련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족도는 굉장히 미충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이제 미충족률 계산을 해보니까 대체로 긴급의료 서비스 그리고 교육훈련 서비스가 약 한 30% 이상 높은 것을 특히 이제 재난안전 교육이라든지 24시간 단기의료 서비스가 미충족률 40%가 된다. 설문을 정리를 하면 우리 그 의료형 돌봄 서비스의 미충족률은 약 한 2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에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장애인 단체 몇 개 기관에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설문을 하니까 방향성에 대해서 5가지 방향성 다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제도 설계 안에서 노인이 이제 보편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인 제도 안에 장애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게 장애인 단체 모두 매우 동의한다. 그리고 공생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 복지 서비스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게 의료 서비스에 복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요거는 약간의 좀 장애 단체는 의견이 약간 좀 혼재하는데 동의하지만 약간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하지만 복지시설에 재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장애 단체 안에서도 의견이 약간 혼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징 인 플레이스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의료요양 돌봄뿐만 아니라 상담이라든지 다른 사회복지 서비스도 같이 지자체 안에서 연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또 당연히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개인 예산제를 보건의료에 좀 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떤 때는 장기형 제도가 필요하고 나는 어떤 때는 활동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거를 장애인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계시고요. 제공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 결국에 돌봄 통합지원법이 내년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회에서 뭐 PCP 사람 중심 실천
이런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가 좀 들어가서 제도가 이용자 중심으로 설계가 될 수 있게끔 설계가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대부분 동의해 주셨습니다. 시설 서비스도 좀 부족하니까 시설 서비스도 같이 강화하면서 방문 서비스를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장애인 당사자하고 장애인 단체 의견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 특수성을 고려를 하고 장애인의 선택권이 보장이 된 상태에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야 된다. 의견을 주셨는데 공생형 서비스는 장애인 당사자는 굉장히 요구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제 장애인 단체는 약간 의견이 좀 혼재하는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보편적인 제도 설계를 해야 되지만 장애인 특수성도 고려를 해야 되고 65세 기준이 아니라 전체 장애 유형을 고려를 해서 나이도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워낙 장애인의 의료형 돌봄 서비스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게 좀 중요하겠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료형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복지 서비스 시설이나 아니면 의료 서비스 시설에 이용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현재 시범 사업을 고령장애인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체 장애로 확대하는 게 좀 고려하는 게 필요하겠다. 필요도 조사를 해보니까 고령장애인들이 필요도가 높지만 비고령장애인들도 필요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단기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추진할 수 있겠느냐, 장애인들의 의료형 돌봄 추진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노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고령장애인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주로 노인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이 잘 커버가 안 되는 상태이지만 장애인들이 아무래도 2차 장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의료형 돌봄 법안에 장애인들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 조기 노화하고 조기 사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형 돌봄 법 안에서 이런 고령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돼야 되겠다. 지금 복지부에서 올해 1월 1일, 2월 달에 수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대상자, 특히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욕구가 다양합니다. 고령장애인이 욕구가 굉장히 높지만 비고령장애인, 특히 이제 뇌병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혈관 질환, 치매, 파킨슨 이런 질환들이 빨리 발생해요. 40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의료형 돌봄의 통합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장애 유형별로 약간 좀 다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장애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2차 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조기 노화 관련된 질환들이 발생하는 장애 유형들을 좀 커버해서 진행을 하는 게 맞겠다. 작년 말에는 노인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이 주로 이제 보건의료 쪽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안내 창구나 서비스 제공 기관이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그리고 장애인 관련된 기관들도 추가를 하는 게 마땅하겠다. 그리고 추진 체계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관련된 기관이 포함이 돼서 우리 뇌병변 장애인 전체적으로 장애인 포함해서 장애인이 이용하는 기관들이 포함이 돼서 설계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돌봄 통합지원법 안에 전담 부서가 있습니다. 돌봄 통합지원센터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노인 돌봄팀, 장애인 돌봄 통합지원팀 이런 게 아마 만들어질 텐데
아마 예산이 많은 데는 아마 일원화해서 뭐 장애인, 노인, 뭐 통합 돌봄 지원팀 이렇게 만들어도 될 거고, 예산이 많은 데는 따로 만들어서 노인 뭐 지원팀, 뭐 장애인 지원팀 이렇게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인과 다르게 이제 장애인은 아무래도 의료형 돌봄 통합 패키지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죠. 뭐 의지 보조기라든지 일상생활 지원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장애인의 맞춤형으로 잘 맞춰서 지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서비스를 보시면은 왼쪽은 이제 노인 쪽이고 오른쪽은 이제 장애인인데, 노인 쪽은 건강 의료 이런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은 장애인 쪽은 지역 장애인 보건센터라든지 장애인 주치의인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이런 의료형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기